짜잔!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투고로 빌려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을 껴줍니다. 오늘 투고 첫날이었는데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미리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설명서를 많이 작성하더라고요. 망가뜨리면 다 제 책임이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져줍니다. 플립 시리즈는 전세대 때부터 참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져봅니다. 얄쌍하죠? 펼쳤을 때 모습도 이쁘고 뒷모습도 이쁩니다. 전세대 제품도 꽤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훨씬 이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힌지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튼튼하게, 힌지가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뭐 새로운 세대 제품이 나왔지만 요 접히는 부분에 울렁거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접었을 때도 두껍긴 하지만 나름 꽤 컴팩트하고 이쁩니다. 디자인으로 어느 정도 두께를 좀 커버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잘 팔릴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진성 앱등인데 네, 이거 좀 사고 싶더라고요. 이쁩니다. USB-C 형태로 충전할 수 있고요.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또 스피커도 같이 있습니다. 네, USB-C는 뭐 이제는 기본적인 탑재가 될 것 같고 좌측에는 유심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쉽게도 메모리 확장 불가능합니다. 우측에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이 있고요. 전면부 상단에는 프론트 카메라가 있습니다. 1000만화소 정도의 스펙이라고 하네요. 후면의 듀얼 카메라는 1200만화소 초광각과 그 다음 1200만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10과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로를 펼쳤을 때 사이즈가 얼핏 비슷한 폼들끼리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갤럭시는 노트 10 플러스가 당시에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써도 어색하지 않고 되게 얄쌍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노트 10 플러스가 가장 얇아 보이는 효과가 보였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비싼 건 당연히 아이폰 12 프로 맥스고요. 노트 10 플러스도 당시에는 꽤 비쌌던 제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면이나 뭐 두께라든지 비교해보면은 대충 어떤 사이즈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측정을 통해서 두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었을 때 힌지 부분, 가장 두꺼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한 17mm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1.7cm 정도가 되니까 꽤 두꺼운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얇은 부분, 끝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한 15.8mm, 1.5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꺼운 편이죠. 펼쳤을 때는 7.8, 7.9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힌지 부분이 그나마 제일 얇은 부분이니까 측정을 해보면은 약 7.7mm 정도, 7.68mm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얇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한 7.98, 99, 그러니까 8mm에 가까운 두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Z 플립 3가 더 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10 플러스도 한번 해봤더니 8.3mm로 가장 두꺼웠습니다. 근데 디자인 때문인지 가장 얇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의 F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라는 2640에 108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땐 꽤 훌륭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일을 해주는 우리 아가 이유식을 만들 때 쓰던 저울을 갖고 와서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무게가 187g 정도 측정이 되네요. 188g, 186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펼쳐도 무게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237, 8, 9 정도의 무게가 나오는데요. 꽤 묵직하죠. 요건 워낙 묵직한 걸로 유명한 제품이니까. 노트 10 플러스는 어떤지 살펴보니 한 200g 정도 나옵니다. 갤럭시 Z 플립 3가 크기 대비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을 위해서 유심 칩을 한번 꼽아 볼 건데요. 아쉽게도 이 제품은 마이크로 SD 슬롯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심 칩 슬롯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 칩을 꽂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재부팅할 때는 설정이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원 끄기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OS를 한번 살펴보면은 OS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11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최신에 나오는 삼성 핸드폰들은 다 동일한 OS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삼성폰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꽤 발열이 심한데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입출입, 그러니까 쓰기 작업이 많을 때 좀 발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특별한 작업을 안 했는데 꽤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엄청 높은 온도는 아니었지만 꽤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갤럭시 투고로 빌린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투고 추노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47시간 더 쓸 수 있군요. 47시간 동안 뭘 할까 이걸로. 47시간 동안 카운트다운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잘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면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260에 512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독특한 규격이죠. 제가 전세대 Z 플립 제품을 써보진 못했는데 그냥 뭐 만져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매우 커져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젯도 추가할 수 있고 마이크 녹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보여드렸지만 삼성페이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시그니처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접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찍을 때 모드 변경을 이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하나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확한 기능들은 좀 더 매뉴얼을 보고 익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물은 슬슬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카메라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써봤을 때는 꽤 준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의 특징이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접었을 때 위치를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꽤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의 셀카를 찍지 않기 때문에 셀카를 찍는 분들한테는 꽤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쉽게도 저는 사실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의 주 타겟인 젊은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셀카를 많이 찍으시거나 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셀카를 찍거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메리트가 있어 보였고, 옆에서 구경을 하던 아내가 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오빠 나도 쓰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갤럭시 플립 자체가 이러한 특징 때문에 꽤 인기가 많았던 제품을 기억하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카메라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꽤 많은 조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많은 시간을 써보진 않았지만 촬영도 가능하고 모드도 변경해서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을 쓸 수 있는 카메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펼쳤을 때는 후면 렌즈이기 때문에 전면을 셀카 모드일 때도 후면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꽤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 이 Z 플립만의 아주 좋은 특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게 아몰레드 폰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아몰레드 폰 하면은 버닝 현상도 있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처럼 안드로이드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유저로서는 좀 걱정이 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냥 제 막눈으로 봐도 꽤 우수해 보이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사실은 아이폰 쪽에서도 아몰레드 제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전반적으로 더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봤을 때는 준수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버닝이나 잔상 같은 이슈도 없었고 색감도 표현이 잘 됐고, 이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LCD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에 비해서 색감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테스트해서 쓰다 보니까 색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용을 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 제품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의 색 표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9번부터 0번까지 차이가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흰색 부분으로 봤을 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구분이 되어진 거에 비해서 안부 표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디스플레이 특성인 건지 아니면 제품이 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표현 쪽이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디테일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가운데 접히는 부분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표현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이 좀 일렁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쪽에 있는 격자 부분이 약간 구부정하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폰에서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다 약간 위쪽으로 약간 상향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힌지가 있는 부분보다 좀 더 우측 부분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보이는데 접어서 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휘어져 있고 약간 접혀 있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 앱들을 설치해서 이 핸드폰의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사실 갤럭시 Z 플립은 사실 고성능의 게이밍 핸드폰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하지만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라는 꽤 최근에 나온 프로세서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 앱을 통해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스코어를 획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싱글은 592점, 멀티는 2154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다른 핸드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싱글코어 점수인 592점 같은 경우는 다른 핸드폰들을 비교했을 때는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9 프로와 좀 비슷한 점수대로 보이더라고요. 최근 나왔던 삼성의 S20 플러스, 갤럭시 S21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폰이라고 좀 말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멀티코어 점수도 사실은 낮은 쪽에 좀 보이는데 사실 고성능 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게이밍 성능이나 아니면 코어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기 말하기는 좀 어려운 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폰 같은 경우는 좀 이쁜 디자인과 그 다음에 라이프로 오그를 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춘 폰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사실 3D 마크 테스트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게이밍 폰은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나오는 렌더링 영상들이 꽤 화사하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화면이 좀 화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영상이 꽤 아름답게 잘 나왔습니다. 색감도 좋고 처리도 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데? 게이밍 성능 꽤 괜찮은 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워낙 많은 프로세서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그래픽 성능이 좋은 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폰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실제 게임을 돌려보면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퀄리티가 좋아서 꼭 기대가 높아지더라고요. 점수는 4300점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다른 폰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꽤 준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핸드폰의 특징이 싱글코어나 멀티코어 같은 CPU 처리 성능보다는 그래픽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은 코어를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이 원래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픽 성능은 꽤 우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발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창기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 발열보다 좀 발열이 적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픽 코어 성능이 꽤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넘사벽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꼭 안드로이드 진영이 아이폰 쪽을 좀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픽 테스트가 만족스러워서 한번 게임도 실행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실행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고성능 게임이라고는 최적화가 꽤 잘 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이것도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좀 재밌는 점은 이 부분도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래픽을 많이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게임을 구동할 때는 발열이 좀 심한 편인데 배틀그라운드 최적화를 잘해서 그런가 뜨겁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따끈따끈한 수준 정도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게임을 즐기진 못했지만 게임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저사양 폰에서도 잘 돌아가는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나름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갤럭시 Z 플립 3에서도 게임은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고사양 게임들을 테스트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4K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4K 화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유튜브 앱에서 기본적으로 4K 영상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로로 좀 긴 비율을 갖고 있는 폰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상도 조절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대해서 화면을 맞춰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게 와이드하다 보니까 영상을 보기에 적합한 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일렁거림이 꽤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상을 볼 때는 사실 그 일렁거림이 크게 눈에 와닿지가 않아서 영상을 보는데도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열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요. 뭐 영상을 보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형태의 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에서 기본적으로 접어서 봤을 때 뭐 멀티태스킹도 지원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그 기능들 잘 몰라 써보진 못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위에 영상을 틀어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길게 볼 때도 살짝 접어서 볼 때 세워서 보기에 유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힌지가 아주 미세하게 각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의 평평하게 하더라도 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이러한 특징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었을 때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뭐 사실 굳이 이 영상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는 이 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삼성페이를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페이를 쓰시기 위해서는 유심과 그다음 카드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설정 뒤에 지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인식을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 지문 등록을 사용하겠다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지문을 결제하세요를 우리가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 준비 중이 뜨고요. 지문 인식이 되면은 휴대전화를 리더기에 대주세요는 안내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삼성페이의 장점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갤럭시 Z 플립 3는 이거를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을 잘 쓰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좀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충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충전했을 때는 약 11W, 12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는데 아마도 최고 속도가 이것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충전이라는 것은 쓰는 케이블의 호환성에 따라 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정확한 테스트는 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한 테스트 환경에서는 15W? 에 가까운 정도로 최대 속도로 충전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무선 충전도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케이스를 껴보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고를 빌렸을 때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동봉해서 주는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투고를 통해서 받았을 때 케이스를 꼈을 때 두께감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팩트한 것이 매력인 폰이지만 케이스를 꼈을 때 얘가 뚱뚱해지는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영상을 찍어봤는데 약간 뚱뚱하긴 하지만 그립감도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 약하다는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액세서리를 잘 쓰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액세서리들 제품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구매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빌려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후다닥 찍어본 영상을 통해서 알아본 갤럭시 Z 플립 3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제품이었는데요. 짧은 시간 써봐서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 발열, 배터리가 부족한 등등등의 단점을 확인해 볼 수는 없었지만 첫인상,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성,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썼을 때 기대하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아주 매력도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쓰면서 다른 사용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아니면 단점들 위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한다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